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우선 강보 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특히 4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상 어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네. 보면 좋겠죠. 어제 지수 자체가 좋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시장을 좋게 봐야 되는 이유가 현물 시장에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였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1조 3천억 원 이상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또한 현물 쪽에서 약 2,300억 원. 그런데 선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옴에 따라 적어도 9월 만기까지 외국인들은 지금과 같은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현 시점에서는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상승이 정말 컸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서 오늘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코스피는 지금 시점에서 상승 흐름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코스피를 지금 시점에서 2,300이 아닙니다. 2,600입니다. 2,6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전망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 외국인의 순매수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역시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 합세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상승 흐름이 너무나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도의 보합이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크게 나오는 평균적인 수준의 변동성을 뛰어넘는 수준의 변동성이 나온다면 그것은 추세를 이탈하거나 추세의 역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되는데 지금 코스닥은 전혀 그러지 않죠. 3월 19일 이후로 상승 흐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800포인트의 안착 여부. 그런데 어지간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기저에는 역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흐름, 구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 아마도 코스닥 또한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지금 같은 상승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새빨간 이슈 5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요. 외국인에 기한된 B2 경보음에 대한 내용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긴축 동화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글로벌 투자 시장의 지각 변동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자금을 시중에 풀면서 달러화의 약세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다시금 최고가 경신을 보이고 있는 금값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넘어가서는 SK이노베이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어난 4분기 2억 4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좀 냈습니다. 지난 1분기 1조 원 규모의 적자를 냈던 거에 비하면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요.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다라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만 SK이노베이션은 하반기에 석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반기는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한 풀린 고체 연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코스피가 어제 2%대 좀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좀 동력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최대 순매수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하루만요 1조 3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좀 사들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는 7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바이코리아의 개념으로 사는 삼성전자 이달만 2조 3천억 원가량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과열에 좀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건데요. 빛을 내 투자하는 B2 현상이 사상 처음으로 14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인들의 향방 좀 어떻게 될런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님께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안전자산 금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금값이 사흘 연속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8월 인도분 금의 전거래일은 0.7% 오른 온스당 1944.6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런 동력으로 본다면 미국 남부 중심의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서 미국 소비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테마성으로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그 안에서도 고체 연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쪽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고체 연료가 이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민간 기업들도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테마주들 오전장부터 좀 들썩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비츠로테크, 한화 우선주는 장 초반 상한가를 좀 돌파한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참 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면 될지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종목 정리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회색 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시장으로의 외국인의 기환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약 6년 10개월 만에 일간 최대 순매수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연일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수급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전문가님?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외국인이 들어온 것은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아마도 그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이 어제 현물 시장에서만 1조 3천억 원 수준이 매수세로 유입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은 철저하게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자금 유입이죠. 참고로 캐리 트레이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국가의 미래 가치가 밝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환차 손은 최소한 발생시키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죠. 네. 그러다 보니 자금 조달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비록 역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의 추이는 나쁘지 않죠. 마지막으로 환차익인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하락, 단순하게 달러 가치의 하락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원화 가치의 약세가 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자를 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뿐만이 아니라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과 이러한 투자 환경이 매우 좋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크게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네. 엄청난 규모의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내 돈이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대출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의 결과가 좋을 거란 말이에요. 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가요? 분명히 좋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을 빚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시총 상위 종목이나 지금과 같은
시장 민감주 위주로 구성만 한다면 아마 이번에 B2는 단순하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빚내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대응만 잘하시면 아마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B2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전문가님 의견에 따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B2라고 해서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는 점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은 또 합리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만 잘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점을 또 색다른 시선으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달러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경제 회복이 불투명해지면서 요즘은 국적 없는 화폐라 불리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의 가격이 연일 올라가고 있고요. 기축통화인 달러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달러화 가치를 알려주는 이 달러 인덱스가 이번 한 달간 3.77%를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올 2월이었죠. 네. 미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통화 정책이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딱 보여집니다. 참고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정 정책이라고 하죠. 네. 또 하나가 통화 정책인데 그들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물 경제 또는 금융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 재정 정책은 바로 돼요. 그런데 통화 정책은 최대 1년 8개월까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올 2월부터 미국의 기초 통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 M2의 증가율 추이를 보게 되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정도 동안 M2 통화량 증가율이 20%가 넘어갑니다. 참고로 전월 대비 M2 통화량의 증가율이 1%가 넘는 경우가 2010년 이후로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올 2월부터 지금 고작 5개월 만에 20%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올 2월에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엄청나게 내어놓았고 그것이 결국 시중에 유동성을 매우 풍부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연적으로 통화가 많이 늘어났어요. 달러가 많이 늘어났어요.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지금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봤어요. 시장이 좋지 않거나 시장에 또는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필연적으로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통화를 보게 되면 일본의 엔화나 미 달러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 있죠. 그런데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와는 상관없이 단순하게 달러, 시중에 너무나 많은 달러가 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것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추세는 결코 단기간에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은 93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며칠 안으로 90도 하회할 거예요. 그게 뜻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입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부담이 안 되는 선까지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또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미국에서 엄청난 통화를 풀었기 때문에 미 달러 가치 하락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과고 달러 인덱스는 90을 하회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당분간에 이 달러 가치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반대로 연일 최고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제 KRX 금시장에서 거래된 금 현물 1g당 가격이 81,000원에 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우리 시장에서 금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도 전거래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금값 상승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본이 되는 것은 기저에 있는 건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에요. 통상적으로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있죠. 네. 경기가 매우 좋지 않거나 세계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라 평가받는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증시나 세계 경제를 보았을 때 적어도 코로나19 강하게 나왔던 2월이나 3월만큼의 충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금값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실물 자산으로 표시가 되는 이 금과 같은 달러 인덱스로 표시가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금값이 많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부터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금값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이고 전통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 덕분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철저하게 달러의 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 자산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 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제 원자재와 관련된 다양한 원자재, 대표적으로 굴이라든지 또는 곡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게 뜻하는 건 뭐겠어요?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달러 인덱스 이거 자체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 점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과 관련한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고려하여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LS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회사가 동재련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 BH라고 하는 기업 또한 우주배에 금 광산을 인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 관련된 기업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ETF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금값 상승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에서라기보다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밀접한 연관성도 잘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금값이 올라가면서 관련해서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의 의견을 따르면 ETF 투자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증권주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리고 빨간 펜 시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김민수 대표가 뽑은 탑픽 종목까지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는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자가 삼성전자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래도 해외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았던 어떤 국내 시장들이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의 흐름들로 하반기에 들어서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또 국내 시장이 여러 가지 힘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하나 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가 증권주죠.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중에서 증권주도 다양하게 종목들이 많죠. 그래도 어떤 종목들을 사봐야 되나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포인트를 맞추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제 증권주의 특징은 저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유동성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증시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 증권 거래가 활발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증시의 거울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증시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저것 사기 좀 힘들고 뭘 사야 되냐라고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때, 그에 따라서 그냥 증권주를 사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다, 이런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거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의 거울을 비춰봤었을 때 좋죠. 그렇게 되면 어떤 증권주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증권주가 이제 브로커리지 쪽이 상당히 의존도가 높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함으로써 나오는 거래 수수료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쪽이 가장 높았는데, 약 한 2015년도부터는 좀 수익 다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브로커리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수료는 지금 보게 되면 대형사나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무한 경쟁 시대, 즉 어떤 최저 수수료나 어떤 수수료 무료까지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금을 확충해서 대형 IB화 시킨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신규 사업으로 넘어가자라는 쪽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과가 약간 좀 어긋나기 시작하는 모습들도 나오기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디냐라는 관점 쪽에서 증권사가 그래도 뒤에서는 웃고 있다라는 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또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 정책적인 영향들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특히 금융주라는 카테고리를 봤었을 때 은행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정부가 어느 정책 쪽으로 또 이쪽은 규제를 하고 이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나오게 되면 그에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신금융이라고 하는 뭐 핀테크나 이 디지털 금융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증권주도 약간씩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쪽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의 흐름들과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증시 예탁금이라고 하는 수준이 과거 한 20조 원대, 25조 원대의 흐름들 쪽에서 올해부터 점프업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45조 원대까지, 그래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벌써 증시 예탁금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충분히 주식을 매매하겠다는 입장 쪽의 자금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신용 잔고입니다. 보통 보면은 증권사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대출이 나가서, 신용이나 대출이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를 통해서 자금들을 개인들이 쓰게 되면 그에 따른 연 이자가 발생하게 되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어떤 기준 금리는 계속 밀려 내려가도 지금 신용 잔고 이자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대 마진을 가장 쉽게 그리고 또 톡톡히 누리는 쪽이 증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 잔고도 거의 14조 원대까지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커 있는 상황들입니다. 게다가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 좀 조달이 좀 쉽게 안 되고 또 위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증권사는 조금 더 지금 어떤 대출이나 그리고 신용 잔고에 대해서 약간 압박을 두거나 좀 제한을 두다가 다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저것 다 떼고 그래도 신용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리스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는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증권사 입장 쪽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장사를 하기 좋은 시절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의 흐름을 봤었을 때 특히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지금 과거 2010년도부터 보지 못했던 숫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한 단계 점프업되기 시작하면서 거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또 하나 개인 쪽으로 보게 되면 작년 평균 대비해서 지금 3분기까지 들어왔을 때 거의 4배 정도 이상으로 지금 급증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떤 브로커리지 쪽에서 강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과거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일평균 거래대금이라든가 특히 개인의 매매 비중이 거의 78%까지 차지하면서 회전율까지 486%가 나온다. 작년에 179%였죠.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어떤 브로커리지 쪽에서의 실적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쉬운 게 만약에 한 5년, 6년 정도까지 갔었으면은 이 부분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증권사의 실적 부분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로커리지 관련된 수수료는 계속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IB 쪽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어떤 베이스로 깔려지고 있는 어떤 수수료 부분들은 약간 좀 약화돼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지만 워낙 지금 규모가 커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브로커리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이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 대금입니다. 이쪽도 지금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주식하게 되면은 거의 뭐 전문가나 아니면은 해당 관련된 분만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손쉽게 비대면 거래 계좌를 개설을 하고 거기다가 환전만 하게 되면 누구나 좀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3년 전 정도 대비해서 거의 4배 이상 커지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해외 주식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또 증권사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지금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나오고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증권주에 대한 흐름들이 오히려 지금 가장 좋아할 수 있는 흐름들인데 특히 해외 증권 거래 대금이 국내 대비해서 약 한 4배 거래 수수료죠. 수수료가 4배 이상 된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가 이런 거래 대금이 늘어난 부분들에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지금 미국에서 거래하고 있는 테슬라가 지금 가장 또 한국의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0.55%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에는 1위인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같이 어떤 그 해외 매매가 활발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도 같이 증권사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증권사의 실적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거의 뭐 적게는 30%대, 많게는 거의 100%대 이상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에 따라서 배당이죠. 배당도 5%대 이상 주는 종목들도 속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총 대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다 좋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의 하나가 어떤 브로커리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리스크 요인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라임 사태. 그래서 지금 먼저 선지급을 몇 프로 하느냐라고 여기저기 줄다리기가 하고 있는 상황 쪽이고요.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된 어떤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충당금 적립을 특히 실적이 지금 잘 나올 때 오히려 충당금 적립해야겠다. 앞으로 리스크에 대비해서 미리 돈을 쌓아두는 현상들이죠. 이런 쪽과 함께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약간 기대했던 분보다 좀 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PF 같은 경우 또 IB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드라이브를 막 걸다가 정부에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관점과 함께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일단 실적 흐름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쪽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신뢰성이 많이 또 저하가 됐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아직까지는 증권사의 어떤 숙제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본 상황 쪽에서 실적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증권사별 리스크 요인들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증가했던 대표적인 대형사 중심으로는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대형사입니다. 특히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 쪽으로 거의 자산 쏠림이 심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또 배당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을 봤었을 때 지수의 움직임 대비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흐름들, 즉 지수가 이만큼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게 되면 가장 못 오른 종목이 뭘까라고 또 찾게 되죠. 순환매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같이 또 신고가를 돌파를 지수가 하게 되면은 다시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섹터고 테마다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 쪽에서도 증권주 접근은 나쁘지 않는 눌림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탑픽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키움증권 미래에셋을 많이 꼽는데 특히 개인 참여도가 가장 높은 증권사고요. 해외 거래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브로커리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을 그래도 탑픽으로 보시면서 시장의 눌림목 때마다 접근하는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증권주의 전반적인 사항과 앞으로에 대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탑픽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전략 쪽에 좀 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준비한 내용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증권주 분석과 함께 탑픽 종목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1일 에이텍입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이 종목 오늘장 4%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NC소프트도 소폭의 상승세 그려나가고 있고요. 8위의 에버다임은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7위의 원익 IPS는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6위의 포스코도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5위는 기아차, 4위는 이노메트리, 3위는 아시아나항공, 2위는 SK케미칼, 1위는 비츠로테크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5위 종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기관의 연속 순매수 행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어제부터 사전 계약에 돌입한 4세대 카니발의 계약 대수가 하루 만에 2만 대를 넘어서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단시간 최다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왔으니까 저는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네, 기아차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아차도 드디어 4만 원을 바라보는구나. 카니발 신형이 일낼 줄 알았다. 쌍끌이 매수 들어왔다. 이제 높이 날릴만 남았구나. 오늘만큼은 현대차가 동생이다. 차트가 너무너무 예쁘다. 오늘 종가까지 일해야 하는데 5만 원까지 고라고 하셨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이제 높이 날 일만 남았다. 오늘은 현대차가 동생이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기아차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네, 뭐 기아차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니발 사전 예약 들어가고 있는데 카니발은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벤 시장에서 독보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신차가 나왔을 때 교체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 SUV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벤 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겠냐는 이제 전망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본다라면 벤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성장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도 잘 나왔다는 걸 본다라면 상당히 저는 흥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소렌토가 출시가 되었고 카니발 이렇게 신차 효과가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면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뭐 상반기보다는 좋은 영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영업 환경 상반기보다 더 개선이 될 것이고 주가도 그를 반영할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너무너무 예쁘다. 오늘 종가까지 일해야 하는데 1만 원까지 고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전문가님? 뭐 차트가 뭐 이쁘다고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매물 부담감은 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네. 본다라면 4만 원에 대한 매물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이제 돌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오늘도 양봉이 좀 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난 그 연말 정도 흐름들 한 4만 5천 원, 4만 3천 원 언저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만 3천 원, 4만 5천 원까지 우선은 바라볼 수 있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5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4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매틀입니다.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 업체죠.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SK가 2차 전지 검사 공정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 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좀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네, 이노매트리 같이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매트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딱히 물린 사람도 없을 텐데 왜 이리 파는 거야? 몇 프로만 먹고 엄청 파는구먼. 가만 좀 들고 있자. SK 인수 이슈. 대체 상한가 몇 방짜리냐? 2만 3천 원 깨져서 손절했더니 다시 올리네. 아, 열받아.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야 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자, SK 인수 이슈 이거 도대체 상한가 몇 방짜리냐라고 하셨는데 좀 강력한 호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상한가 몇 방 갈 정도의 이슈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이슈는 아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검사 장비라는 게 뭐 엄청나게 매일같이 만들어서 매일같이 쓰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그 생산 라인이 만들어놓으면.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라인이 변경되기 전까지만 사용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매출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SK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었고 좀 SK 그룹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네. 어쨌든 지금 매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타고 싶어도 그쵸. 그러면 반대로 또 상한가 풀렸을 때 이게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하면 또 거기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더 고를 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접근이 지금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셨고 SK 인수 이슈가 뭐 좋은 호재긴 해도 상한가를 뭐 연일 이어갈 만큼의 고러한 소식은 아니다라는 점까지 냉철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면 23,000원 깨져서 손절을 했더니 다시 올려서 열받는다.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신데 지금 들어가는 게 일단 힘들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는 네. 게 아쉬운 점이 있죠. 23,000원,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이제 오늘 10시쯤에 약간 흔들림이 나왔을 때 좀 급하게 좀 매도를 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근데 뭐 이런 굵직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갑자기 뭐 시가 부근이라든지 뭐 하락 전환될 가능성은 적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번에는 만약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을 때 갖고 계셨다라면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이 좋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뭐 지금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가를 내고 있고 지금 이 회사가 그 과거의 주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게 본다라면 뭐 한 3만 원. 그리고 뭐 그냥 쏘쏘하다 그러면 한 2만 6, 7천 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가면 3만 원, 그렇지 않으면 2만 6, 7천 원대에서 고점이 형성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어제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아시아나항공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그 작업이 좀 지연이 되면서 부침을 많이 겪었죠. 자, 이 종목은 그렇다면 전문가님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저는 뭐 스탑을 외치고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특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근 2달 동안 4,600원에 물려 있었습니다. 제 매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국에 국유화 이슈라니 적어도 단기 5,460원까지 오를 것 같은데 4,450원에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갈 듯 추가 매수 대기 추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국에 국유화 이슈라니 단기로 5,460원까지 갈 것 같다라고 10원 구간까지 단위까지 정확하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떤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국유화? 저는 뭐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 좀 하거든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예. 국유화라는 게 국가가 운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지금 국유화 되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예. 민자 쪽으로 판매를 하고 이제 팔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제 산업은행이 채권단이 이제 주식을 조금 더 많이 예. 보유하면서 좀 운영까지도 가는 것인데 이것은 국유화가 명백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그러면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었다라는 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항공산업 자체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이게 당장 코로나가 내일 당장 끝난다고 하더라도 항공산업이 개선 이게 풀리는 거는 최소한 6개월에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면 아직 요원하다. 그리고 지금 인수에 대한 것도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주가는 이런 타이밍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빨리 좀 탈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유화 자체가 너무 불가능한 말이고 대우조선해양도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다지 주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오를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입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언급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추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5%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스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스탑을 좀 외치고 싶습니다. 네, SK케미칼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놀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셨죠? 어차피 23만 원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갑니다. 오, 아름다운 조정이네요. 목표가 통 크게 50만 원. 하락은 오늘이 마지막일 듯 최소 3개월 보고 장투용으로 진입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시면 23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절대라는 게 주식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뭐 23만 원이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7월 22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틀 정도 쉬었을 때 시작점이 23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 23만 원 이탈한다라면 이 회사 SK케미칼은 주가는 15만 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는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너무 임팩트하게 좀 몰아붙였다라는 것이 주가를.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3일 동안 조정이 나온 것이라서 오늘 이제 3운봉이 나온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내일하고 좀 흐름 자체가 모레까지 해가지고 약간 이제 지지력이 좀 형성되는 모습이 보여준다라면 다시 한번 30만 원 초중반까지의 반등을 시도하고 오히려 신고가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예단하면서 매수하기에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거의 100% 정도 올라온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일단 스탑을 좀 외쳤습니다. 네, 23만 원이 중요한 지지선을 맞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구간에 이탈하면 1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케미칼 확인하셨고요. 자, 곧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비츠로테크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테마를 갖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공태양 조립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이 기업도 참여를 했다는 소식, 그렇게 두 가지 테마를 안고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러면 더 갈까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스탑일까요, 정말? 저는 좀 호재에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관련주들 다 무너지는데 이 종목만 버티네. 컴해수로 개미 꼬시고 있는 걸 수도 단기 테마는 아닐 듯 상당히 강력해 보인다. 일단 나는 오늘 상한가에 매도 완료. 웃음. 올 5월에 주식 처음 해서 산 첫 종목이었는데 기다리고 있으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 보면 관련주들이 다 무너지는데 이 종목만 버티고 있다. 험해수로 개인 투자자를 꼬시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미사일 고체 연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79년부터 계속 이제 미사일 관련해서 계속 협정을 계속 변경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고체 연료까지 되면서 상당히 이제 우주 산업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우주 산업이라는 게 지금은 한 3,600달러 정도 수준의 시장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2040년에는 1조 달러 정도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국가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연료 관련해서 발사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체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강세를 띄웠고 오늘도 상한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약간 뭐 인공 태양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바로 고체 연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액체 연료 위주로 개발하고 있는데 액체 연료가 더 효율성이 높고 연구 개발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고체 연료로
바꿀 것이냐 이건 좀 미지수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국책 사업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단번에 어떤 효과, 매출로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단순하게 이제 규제가 완화됐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라면 이랬을 때 좀 매도 관점, 호재의 주식을 매도하는 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슈가 나왔지만 단박에 고체 연료 활성화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의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의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뭐 LG전자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LG전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네. 특히 가전 사업 부분은 역시 뭐 LG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실적이 나왔고 네. 솔직히 LG전자 뭐 그전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마트폰 사업 부분만 없다라면 이 회사의 주식은 뭐 3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도 어느 정도 약간 좀 축소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가전 사업 부분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대형 TV 시장 수요에 대해 증가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요즘에 이제 LG전자를 다시 주목을 하는 것은 렌탈 시장이거든요. 렌탈 시장이 단순하게 뭐 정수기나 이런 쪽보다 이런 쪽도 있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가전 쪽으로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LG전자가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좋지 못했었고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라면 오히려 이랬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충분히 현재가 수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68,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매물 돌파에 따른 약간 단기 조정이라 보고 접근할 수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한 9만 원 정도까지도 열어놨기 때문에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잡고 대응하시면 최근 수급도 뭐 어저께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를 뭐 엄청나게 매수했다고 하지만 LG전자는 그 전부터 계속 꾸준히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LG전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가전 부분에서 LG전자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실적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렌탈 시장의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8,000원,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